있어요. 향안에 향안. 거의 자질구리로 되어 있으며 얼마나 서로의 어떤 학문을 교류를 한다거나 또 그죠? 이서 목을 배웠던 분이 아니시고 많은 종가와 고객들 들어와 있습니다. 표현도 진정이 안 되고 상담이 안 돼. 저는요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산조가 바로 한강두릅입니다. 질길금. 그죠? 아주 귀한 강연 시간을 준비를 해 주실 텐데요. 황수정 교수님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학문학을 전공을 하신 문학 박사시고요. 또 중국 북경 사범대학에서 서예학으로 중국 예술학에 대해서도 아주 정통하시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선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고경명의 문학적 삶과 그 재화시. 이 재화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로 강연을 청해 보겠습니다. 황수정 교수님이십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수정입니다. 소개 말씀을 아주 좋게 해주셔서요. 지금 제가 우리 조선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한문학 쪽으로 그래서 이제 북경사범대 학생들 가르치다가 북경사범대 가서 그 전에 이제 어학연수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예로 예술학 박사를 받았는데 오늘 이런 계속 제가 이 그림과 시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문의하시는 곳이 있으면 제가 가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요. 주제가 재화시예요. 그래서 그림과 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한국에서 문학, 그다음에 이제 한시죠. 그리고 중국에서 서예로 그런 예적인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고경명의 문학적 삶과 그 재화시입니다. 근데 이제 재화시에 대한 제어의 인연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고경명 선생님의 문학 작품, 한시 작품을 보면서 푹 빠졌던 시기가 한 3년 있었어요. 그래서 재화시, 그다음에 취했을 때 썼던 시, 그다음에 꿈속의 기억을 담아서 이렇게 시를 썼던 기몽시, 그다음에 임금님의 명령으로 그죠? 임금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그림 병풍을 가지고 여기서 시를 좀 써보시오 해가지고 받아서 썼던 어병. 그죠? 그래서 응제어병 62형이라는 그런 작품들을 제가 연구를 했는데요. 그런 인연으로 오늘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원희 가옥에서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으로 이제 대동문화재단에서 주관하시고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남구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주최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천이 그래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임금님의 교지로 불천이로 모셔진 그분이 바로 고경명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여러 전통 문화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강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그런 마음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오늘은 시와 그다음에 그림을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강의 목표와 의의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재봉 선생의 문학적 삶의 의미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한시 세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재봉 선생 재화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신 후에요. 재봉 선생의 시인으로서의 그런 역량을 다시 한번 재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재봉 선생 한시 작품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시면서 앞으로 시인으로서의 재봉 선생에 대한 연구와 강연
그다음에 전시 등에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 그 조상님의, 그죠? 이런 우리 훌륭하신 분에 대한 재봉 선생의 문학 작품이 그냥 책 속의 문학 작품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어떤 문화 콘텐츠로, 그죠? 그렇게 해서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이번 강의의 큰 의의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어지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의병장으로서의 고경명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은 이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문학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긴 하고 있지만 그게 새롭게 조명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부각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속에서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재봉 선생에 대한 문학 작품에 빠져서 2012년, 그죠? 2013년, 그다음에 2014년 이렇게 해서 각각의 특징이 나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재화시 88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취했을 때 부르는 시, 그죠? 그래서 취한 것을 빌미 삼아서 이제 그것을 빗대어서 이제 시로 표현한 거죠. 그 부분이 또 이제 36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홍시라고 해서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들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임금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임금님이 가지고 계신 그 뭐 새라든가 뭐 우리가 조수, 그러니까 영물의 어떤 그런 꽃이라든가 이런 병풍이 62폭으로 된 게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당신이 시를 좀 맞춰서 쓰시오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명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62형을 한 그런 작품도 같이 이제 재화시 영역에 포함이 되는데, 저는 이 작품이 그냥 이 속에 포함돼서 논의되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따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양한 그 재봉 선생의 시 작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재화시 영역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의병으로서의 삶에 대한 것은 많이 들어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학적인 그분의 삶을 한번 좀 더 부각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봉 선생께서는 1533년 광주 이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20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6세에 문과 급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9세에는 홍문관 교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홍문관 교리 그러면 어떤 직책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언론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 있는 서적, 유교 경전책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언론 활동, 언론의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벼슬을 하셨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명종 임금의 많은 총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어병에다가 62형의 작품을 써달라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명종 임금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이뻐서 하신 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실력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명종 임금이 또 그냥 어떤 임금의 권위만 내세웠던 분이 아니시고 굉장히 이게 미적 그리고 예술적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컸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명종 임금과 당시 임금과 그런 신미 의식에 대한 그런 공유도 함께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중에서 또 가장 큰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가 중국 사절단의 어떤 일원으로 활동했던 부분인데요.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청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명나라 사신으로 이제 갈 때 같이 서장관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서장관이라는 것은 그쪽 이제 명나라 쪽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렇게 이제 다시 고국에 보고하거나 정리하거나 뭐 이런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 건데 그냥 아무나 우리가 뽑아서 가지는 않겠죠. 그 당시에 그죠? 그 중국이라는 그 나라에 가서 당당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가셨다는 것만 자체만 해도 그때도 인정을 받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또 그 우리 여러분들 한석봉 아시죠? 한호 선생도 함께 서장관으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고경명 선생이 여러분들 중국에서 남송 시대에 마지막 그 절이지사라고 하는 문천상이라는 분 들어보셨을까요? 문천상. 예, 들어보셨네요. 그 문천상을 우리 재봉 선생님께서 굉장히 흠모하셨습니다. 상당히 흠모하셨고 그 존숭하는 마음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역사 기록적으로 남는 것도 보면 이 문천상이라는 분도 20세의 진사시에 합격하고 그죠? 그다음에 남송 시대 마지막 그 충절의 그 의의를 의병의 활동으로서 마지막을 보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송이 무너지고 원나라가 이제 할 때 그 원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 의병으로서 나가서 그죠?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천상의 삶의 궤적과 우리 재봉 선생의 궤적이 이렇게 같이 평행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천상의 아주 그 시인이기도 하면서 또 충절 절의를 보인 분인데 그분의 유명한 작품이 정기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재봉 선생의 그런 뭐죠? 경문 같은 것을 모아놓은 책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혹시 아실까요? 세 글자 맞습니다. 딩동댕동입니다. 정기록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결선상에서 봤어도 우리 재봉 선생께서 그 남송시대 중국 남송시대 그 충이 절이지사인 문천상을 얼마나 흠모했는지를 잘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81년도에 그 이제 사절단으로 다녀와서 그냥 다녀와서 뭐 기록만 하고 나온 게 아니겠죠. 그 사이에 많은 분들, 그러니까 중국의 당시에 아주 그 유명한 분들하고 많이 교류를 했을 겁니다. 그죠? 교류를 하는데 어떤 뭐 지금 같이처럼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하는 게 아니겠지요. 어떤 교류를 했을까요? 어떤 교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어떤 교류를 하셨을까요? 맞아요. 시를 쓰고 그죠? 서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문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교류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 조선에서도 당당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냈던 거죠. 그래서 업무 수행을 완전히 잘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죠? 1584년도에 다시 명나라 사신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오겠죠. 그때는 이제 또 그걸 맞이하는 사람은 이제 원접사라고 하는데 그때 원접사가 이이였어요. 근데 이이가 이 재봉 선생을 청거를 합니다. 나의 종사관으로 해게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이 원접사인 그 이이의 그 그죠? 보필 원접사인 이이를 보필해서 종사관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이는 왜 재봉 선생을 청거를 했을까요? 그러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실력을 인정한 거예요. 본인이 옆에다 놓고 수행을 하게 하면서 그죠? 잘 몰라서 잘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을 놓으면 일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충분히 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재봉 선생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종사관으로서 그 역할을 맡겼던 거고 상당히 충실하게 잘 수행을 했죠. 이렇게 충실히 수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겠어요? 바로 그 전에 서장관으로 가서 많은 친목을 도모했고 이미 거기서 알려진 거죠. 거기 가면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 역할이 충실히 수행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시인 문학의 어떤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나라 일을 잘, 그래서 당시에 대명 외교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많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번 그 우리가 시인으로서의 재봉 선생의 역량을 한번 볼 수 있는데, 그죠? 우선 가장 그 우리 지역 호남 시단이 활발하게 풍성하게 됐던 때가 조선 중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재봉 선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경정 아시죠? 그죠? 시경정. 그래서 거기에서 정철, 그다음에 김성원, 그다음에 임억령과 함께 시경정 사선이라고 불릴 만큼 같이 시를 교류하면서 그때 당시 같이 문학적 역량을 함께 발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시경정 20영이라는 그전 작품을 서로 쓰면서 그죠? 그 역량을 함께 나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역량, 시인으로서의 역량을 많이 잘 발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죠? 그 재봉 선생의 조부이신 하천 고운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그분의 어떤 예술적인 그런 역량도 같이 그게 전수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술책 역량 그 책에 보면은 이 고운 선생께서는 당시에 그 호랑이 그림 있죠. 호랑이 그림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그냥 어떤 문학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미술계책 책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시인으로서 문학적인 삶, 그다음에 예술적인 그런 역량을 잘 발휘하실 수 있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국의 사절단으로 다녀오고 나서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분의 삶은, 그다음에 이분의 그 자식, 그 아드님 두 분까지도 그렇게 된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살신 성인이다. 그다음에 맹자에서 이야기하는 사생취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6천 명의 의병을 끌고 가서 그저 같이 함께해서 그 조국에 대한 충절, 그 속에는 백성에 대한 애민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취, 그죠? 내 목숨을 비록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다음 뭐죠? 의의를, 그죠? 의의, 옳은 것을, 옳은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맹자에 나오는 사생취의 정신을 아주 잘 극명하게 보여주신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적 삶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분의 문학적인 삶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항복이라는 분 아시죠? 우리가 오성과 한음 할 때 그 한음 선생님입니다. 그죠? 그 한음 선생의 평가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남쪽 지방에 시인들이 많으나 고재봉이 제일이다. 그죠? 그러면서 임난 때는 남쪽에 의병이 많았으나 재봉이 제일 먼저 일어났다. 그죠? 그다음 또 내용 보실까요? 왜구가 물러난 뒤에 조정에서 순절한 의사를 포상할 때에도 그죠? 재봉을 으뜸으로 밀어서 그의 시명이 숨겨졌을 뿐, 그죠? 기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충절의 그런 면모와 그다음에 시인으로서의 역량을 동시에 이렇게 부각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특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어떤 평가를 하셨냐면요. 어려움을 만나 은둔했을 때는 천하가 그의 시를 외웠고, 그죠? 이 고향에 내려와서 한 10여 년 넘게 계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천하가 그의 시를 외웠고, 그죠? 그다음에는 일을 당해 나아갔을 때는, 벼슬을 해서 나아갔을 때는, 그죠? 그 원근에서 그의 공적을 어떻게 했대요? 아름답게 여겼다. 그다음에는요. 일이 잘못되어서, 그죠? 일이 잘못되어서 목숨을 바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고금이 그의 의리를 높이 여겼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거예요. 이항복 선생님 말씀이 뭐냐면, 그는 만나는 바에 따라, 어떤 상황에 닥치는 그런 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명성이 뒤따라 옮겨갔다는 그런 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재봉 선생의 어떤 그런 역할, 시인으로서의 역량, 의병장으로서의 순절의 어떤 그런 면모를 아주 핵심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문학적인 삶과 그 의병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같이 이제 말씀드린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재화시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함께 해보시고 한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고경면 한시 작품의 분포도를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아마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800여 제에 1240여 수가 되는데요. 그럼 어떤 분포를 갖고 있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보통 5원시, 7원시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우리 재봉 선생님께서는 그 시체도 참 다양했어요. 3원시도 쓰시고 6원시도 썼어요. 그리고 이제 5원시에도 보면 절구, 4줄로 된 절구와 8줄로 된 율시, 그다음에 10줄 이상 된 배율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높은 퍼센트를 보이시면서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여기 제가 분포도를 만든 건 5원시와 7원시, 그러니까 5글자로 된 시와 7글자로 된 시의 분포도만 제가 이제 만드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배율은 이제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까 호남시단 이야기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다양한 교류를 많이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 3당 시인이라고 있어요. 송곡 이달, 옥봉 백광훈, 그죠? 그다음에 고죽 최경창과 함께 같이 이제 많은 교류를 나누셨는데요. 그분들은 특히 고죽 최경창 같은 경우에는 전업 시인입니다. 당시에 전업 시인이에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나눴는데 이 재봉 선생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시에 대한 작품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송곡 이달의 5원시는 아주 특히 훌륭한데 5원 율시는 아주 많이 훌륭한데 나는 7원 율시와 이제 7글자로 된 8줄로 된 7원 율시와 배율에 특히 자부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7원 율시는 그렇게 쉽게 써지는 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체시에 정확한 그 형식을 잘 맞춰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시가 바로 7원 율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들어서 아실 수 있는데 두보라고 들어보셨죠? 이백과 함께 논의되는 두보가 바로 7원시에 근체시에 아주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7원 율시에 자부한다라는 말씀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시의 어떤 다양성을 보시는 의미에서 연작시라고 있어요. 연작시는 뭐냐면 시가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쭉 나오는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62형이죠. 그 하나의 병풍에 62폭의 그 그림에 62개의 작품을 이렇게 쓴다는 것도 그렇게 그냥 막 써지는 게 아니겠죠. 그만한 역량이 되고 실력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한마디로 임금께 받은 프로젝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아주 훌륭하게 해내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경정 20형, 그다음에 면항정 30형, 그다음에 모산 8형, 추노 12형 등 이렇게 연작으로 된 그 긴 장시의 시편들을 많이 남기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제 재화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시란 말씀을 들어보셨을까요? 예, 들어보셨다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바로 그림 옆에 이렇게 써지는 시, 그죠? 그게 바로 재화시입니다. 이 한자를 보면요. 그림의 제한시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림 옆에 써져 있는 시를 이제 재화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는 시 작품도 많지만 그림을 보고 나중에 따로 또 쓴 글씨도 마찬가지 재화시고 또 어떨 경우에는 그림 뒤편에 그 시를 쓰면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다른 나라 지역의 그림을 보고 그거에 대한 그것을 시로 풀어난 그런 것을 바로 그 재화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림과 시가 아주 잘 연결된 그런 이제 그림의 어떤 그런
그림에서 뜻하는 그런 내용이 시에 옮겨지고 시인은 또 시인 나름의 어떤 그런 뜻을 담아서 표출한 게 바로 재화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으로서 저는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인으로서 미적 감수성, 예술적 어떤 그런 것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다음에 표현하기 사실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시가 바로 재화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죠? 화중 유시, 그죠? 시중 유화.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네. 바로 그러한 경지가 나타나는 게 바로 재화시라고 할 수가 있죠. 시 속에 그림이 나타나 있네. 이게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실까요? 바로 여러분 소동파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소동파, 소식의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유라는 그 시인의 작품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당신의 그때는 이제 그분들은 다 시서와 삼절을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림 속에는 시가 있고 시 속에는 그림이 있네라는 표현을 받았는데, 이 재봉 선생의 어떤 이 작품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림을 재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시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역량, 시인으로서만이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재화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화시로 넘어가 볼까요? 그 전에 우리가 그림부터 한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슨 그림 같으세요? 이렇게 재봉 선생님의 작품 재화시를 놓고 그림과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마 제가 최초일 겁니다. 저도 처음 해봐요. 지금 여기서.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분의 그림과 그 시를 말한 적은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제가 관련된 그림을 찾은 거예요. 어떤 그림으로 보이실까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림 감상 많이 하시죠? 하시나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감상을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잠깐 내가 이렇게 말하면 틀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러실 거 없어요. 그죠? 그 감상은 보는 사람의 몫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은 제목을 한번 보시면 힌트가 있죠.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태백 기경도예요. 태백 기경도. 힌트가 어디 나갔는데요? 말씀해 보실까요? 태백. 태백. 200이요. 200의 기경도. 기자, 탈기자죠. 경은 고래 경자입니다. 200이 고래를 탄 그림이라는 소리예요. 200이 어떻게 고래를 탔을까요?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지금 이 타임에 200에 대해서 아시는 이야기 다 해보세요. 200 어떤 분이었죠? 아까 제가 두보라는 분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보와 함께 딩동댕동 나왔어요. 시선이다 하셨어요. 그죠? 두보는 시성이에요. 시의 성인이라 그러면 200은 시의 신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태백 이 기경도 그러는데 신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그 왕유라는 하지장이라는 분은 200을 적선이다 그랬습니다. 적선. 하늘에서 귀양 온 신선이다. 하늘에서 뭘 잘못해서 잠깐 인간 세계에 귀양 온 신선이다. 왜 그랬을까요? 뭘 보고 그렇게 표현한 걸까요? 그 사람 모습을 보고요? 시를 보고, 작품을 보고. 왜? 작품이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못 가지만요, 한참 학생들 데리고 답사를 할 때 보면 그 시인의 그 모양을 이렇게 조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왕유 같은 분은 굉장히 빼짝 말라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200의 그 모양, 전신의 모양을 이렇게 조각으로 해놨는데 얼마나 활기찬지 모릅니다. 이 도포자락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이 팔은요 저 밑으로 가요. 확 휘둘린 그런 모습의 200의 풍모를 나타내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은 뭐라 했어요? 7원 율시라고 그랬죠. 굉장히 공부해서 따지고 고치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200은요? 어떻게 써요? 그냥 씁니다.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 뭘 언제 따지겠어요? 그냥 써요. 그리고 뭘 좋아하죠? 예, 술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뭘 좋아하세요? 예? 바다? 달을 좋아해요. 달. 그래서 달을 따러 가다가 달을 하다가 빠져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로 전해지잖아요. 바로 그래서 어떻게 써요? 달을 따다 빠져서 돌아가시면서 바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고래등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신선으로 가셨어요. 이렇게 전해지는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물결이에요. 이게 물결이고 지금 200이 이렇게 뭐죠? 고래를 탄 거죠. 고래의 모습은 잘 안 보이지요. 저도 열심히 봤는데 잘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요 고래가 있는 부분에만 물결이 어때요? 그죠? 이렇게 큰 물결이 안 나죠. 응? 자,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태백 기경도. 명나라 때 서량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지금도 중국에서 그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태백 기경도. 작품이 크진 않은데요. 근데 이런 그림들을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보셨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이 그림 비슷한 작품을 보시고 우리 재봉 선생님께서 작품을 어떻게 해요? 이거 잘 말씀하시면 동그라미 하려고 지금 저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왔네.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림으로 재화시로 남기셨어요. 그죠? 자, 보실까요? 어떤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시면 저 여기서 끝나려고 그랬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왔네요 벌써. 보세요. 어떻게 해요? 제적선 기경도. 그죠? 제적선 기경도. 적선 기경도에 쓰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왜 제목이 이렇게 됐고, 그죠?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길 것인지를 좀 미리 아시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그림을 찾은 그 의미가 좀 있지요? 바로 이것만 봤으면 좀 머릿속에 상상력을 엄청나게 돌리셨어야 되잖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향한, 무인, 제왈우. 그다음에 적선, 나긍, 구진구. 그죠? 그다음에 궁포, 취란, 면유숙. 그다음에요. 경배, 풍. 뭐죠? 편안할 염자예요. 예, 편안할 염자입니다. 그래서 풍염, 랑불구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건 1구부터 4구만 좀 표현을 했어요. 원래는 율시입니다. 율시여서 여러분들 지금 가진 자료에는 율시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한 페이지에 다 넣자니 글씨가 작아지고 저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줄여서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요. 원래 율시가 다 표현이 돼서 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기엔 한쪽에 다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구만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향안에 향안. 이 향안은요. 그 왜 제사상 할 때 향불 놓는 그 상이에요. 여기서는 옥황상제의 책상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향안에 사람이 없다고 옥황상제께서 이게 탄식할 우자예요. 탄식하는데 왜 사람이 없다고 탄식했을까요? 왜 탄식했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탄식하신데. 예?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이태백이가 그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지금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선, 나긍, 구진구, 구진구 그랬습니다. 적선이 바로 이제 이태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선이 어찌 이게 이제 질길긍, 그죠? 구 오래. 진구 그러면 이거 먼지 진자잖아요. 풍진 세상, 인간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적선이 어찌 풍진 세상에 오래 있으려 하겠는가. 그죠? 재봉 선생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하늘에서 그 신선의 어떤 그런 풍모, 그 시적 그 영향을 다시금 이런 시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궁포, 취란, 잠잘 면자예요. 면, 유, 숙. 도포자락이 술에 젖어도, 그죠? 도포자락이 술에 젖어도 이게 아주 흐드러지다, 문드러지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취란 그랬으니까 술에 막 젖어도, 그죠? 잠은 오히려 깊이 들고 뭔가 거침이 없어요. 그죠? 당시에 유명한 그 힘센 그 관리가 왔어도 막 관리가 와서 막 깨워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잔 사람이고, 그죠? 그들과 같이 술 마시고 잘 때도 그들의 배 위에다 다리를 올려놓고 잔 사람이 바로 이태백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깊이 잠이 들고 그런 거에 그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태백의 어떤 기질적인 성격적인 어떤 그런 풍모를 드러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래 등에 바람이 고요해 물결이 치지 않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기, 그죠? 경배, 풍념, 그죠? 랑불구, 물결이 몰아치지 않네. 아까 우리 그림에서 그 그림 보신 거 생각나시죠? 고래 쪽만 물결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시 이게 인증샷을 남겨놓지 않으셔가지고 참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서 봤을 때 아마도 재봉 선생님께서는 앞에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을 보신 거 아니실까요? 그죠? 저는 이 그림 보고 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동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은 그 재봉 선생님이 보신 그림을 같이 보시고 그분의 작품을 같이 보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 뒤편에도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그죠? 마지막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휴문, 그죠? 휴문, 청산, 총유무랍니다. 말 물어보지 마세요. 그죠? 청산에 그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지 마세요라는 걸로 이 작품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죠? 이백의 작품이 실제 무덤이 어디 있어? 이런 거 따지는 거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태백의 어떤 그런 기상과 풍모와 그의 역할을, 그죠? 이 그림을 통해서 보고 또 자신이 생각했던 시인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 시로 남긴 재화 씨의 면모를 잘 감상을 하신 겁니다. 어떠세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죠? 배가 있고, 거기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실까요? 앞에 보이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좀 햇빛이 아니면 더 잘 보였을 텐데요. 여기 앉아 있고 여기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부는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보면 어주창만이라는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어주창만. 고깃배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저녁에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재봉 선생이 쓰셨던 시 제목이 어주도예요. 한번 보실까요? 어주도. 노주 풍점 설망공한데, 그죠? 고주 귀래 계단봉이라 횡적 수성 강월백하니 숙금비기 저연중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그림하고 어떻게 연관이 좀 되실까요? 같이 한번 우선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시고 그 내용 한번 또 생각을 같이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시게요. 자, 시작. 귀래 계단봉 횡적 수성 강월백하니 숙금비기 저연중이라. 어떠세요? 읽기도 좀 부드럽게 잘 넘어가시죠. 그죠? 노주, 갈대섬의 풍점, 바람이 이렇게 살랑 이는 겁니다. 그래서 설망공한데 눈처럼
그죠? 이렇게 허공에 흩어지는데 그런 갈대꽃이 막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다음에 고주귀래, 술을 사서 돌아와서 그죠? 작은 배를 메어 두었네. 작은 배를 메어 두었네. 그리고 이제 횡적 수성 강월백. 빗겨부는 젖대 필이죠. 필이 몇 곡조. 수성 그랬으니까 몇 가락, 몇 곡조가 있는데 거기에 강가에 다른 흰대. 그죠? 빗겨부는 몇 곡조 가락에 강가에 강 위에 다른 흰대. 그다음에 숙금 비기 저연 중이라. 그죠? 자던 새가 물가 그죠? 물 안개에 있는 곳에 날아 오르네라는 얘기로 그죠? 숙금 비기 저연 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아쉽죠?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기 해석된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갈대섬에 바람 불어 눈처럼 허공에 날리는데 술을 사서 돌아와 작은 배를 메어 두었네. 빗겨부는 젖대 몇 곡조 강 위에 다른 흰대. 자던 새가 물가의 안개 속을 날아오르네. 어떤 마음이 들어가세요? 그죠? 시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그죠? 보세요. 갈대섬에 바람이 불어서 눈처럼 막 날려요. 그런데 그 작은 배, 술 사서 메어 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그죠? 피리 소리, 피리를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인데 시죠. 글자로 이 문자로 뭐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죠. 청각적인 부분을 넣은 겁니다. 앞에 허공에 날리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면, 그 다음에 귀로 듣는 면, 청각. 그죠?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왜 자던 새는 날아오를까요? 갑자기? 맞아요. 그 조용한 적막한 곳에 그 장소에 갑자기 피리 소리가 들으니까 후두둑 날르죠. 그래서 자던 새가 물가의 안개 속을 나른. 다시 시각적인 면으로 돌아와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경명 저는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마 다 인정하실 거예요. 고경명 선생의 제일 그 아름다운 시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어주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칠언절구의 시예요. 그죠? 네 줄로 돼 있죠. 그죠? 기승전결 그래서 네 구로 돼 있고 이런 절구에서는 항상 전구 세 번째 구가 새로운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달라져요 시 내용이. 그럼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갈대섬에 바람 불어 눈처럼 허공에 날리는데 술을 사서 돌아와 작은 배를 메어 두었네.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 그 다음 상황이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확 전환되죠 시가. 이게 만약에 그대로 쭉 갔으면 그냥 문장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잘 살아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구, 정구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가 하이라이트인데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여기 세 번째 정구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빗겨부는 젖대, 피리 소리가 몇 곡자가 들리면서 그죠? 거기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흰 달이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구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던 새가 물가의 안개 속을 날아오르네. 그래서 한 편의 시를 우리는 봤는데, 그죠? 시를 봤는데 마치 우리가 그림을 본 듯, 그죠? 그리고 귀로 함께 있으면서 그 소리를 들은 듯 한 그런 부분이 바로 그 재봉 선생의 어주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쉬움에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서 읽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2016년도에 그죠? 재봉 선생의 시 작품을 서예로 해서 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작품이 있어서 제가 찾아갖고 왔습니다. 시청각 자료로 보여드리면서 함께 읽어보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시면 돼요. 어주, 풍점, 설망공, 고주, 귀래, 계담봉이라. 횡적, 수성, 강월백한데 숙금, 비기, 저연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제 마음 다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풍점, 설망공, 고주귀래, 계담봉이라. 횡적, 수성, 강월백한데 숙금, 비기, 저연중이라. 그래서 재봉 선생님께서 표현한 이런 미적 아름다움의 어떤 그런 세계를 좀 느껴보실 수 있으셨나요? 예, 그러한 부분이 바로 재화시의 그런 항목, 재화시가 표현하고자 한 미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재봉 선생의 어떤 한시를 한번 보셨죠. 풍성한 호남 시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다. 같이 함께 끌고 같이 그 서로 시를 교류하면서 지내셨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었고요. 근데 연작시가 많다. 그것은 그 어떤 시적 능력이 뛰어나서 그죠? 길게 읽은 것을 표현할 수 있으셨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하시는 16제 88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미적 감수성이 탁월하게 나타난 그런 부분이고요. 이 이번에 이 재화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의 뜻, 화의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시적으로 승화시킨 거고, 그다음에 그림의 어떤 경치, 화경이죠. 그 화경을 그림 속에서만 머물러서 그림에서 나오는 것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재봉 선생은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시인의 그 감수성도 같이 플러스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시경의 확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주도 함께 읽으셨잖아요. 굉장히 어떤 그 도시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뭔가 탈속적인 그런, 그리고 흥이 들어간 그런 작품이 바로 어주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탈속적인 흥의 미학이다라고 정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봉 선생의 한시를 이렇게 보셨다면 앞으로 재봉 문학의 어떤 그 컨텐츠화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 오늘 이러한 시점을 계기로 해서 재봉 시문학이 이제 더 연구가 강화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그 현대적인 재해석이 아주 좀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바로 그런 재해석의 자리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 강연,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술 작품의 전시회, 앞에서도 보셨을 때 이렇게 한글로 된 예술 작품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2016년도에 이렇게 직접 그죠? 서예 작품 원문을 이렇게 표현해서 예술적 감성을 이렇게 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과 현대인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절이 아니라 그죠?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봉의 재화시를 근간으로 해서 그림 대회라든가 학생들 또는 시화전 같은 경우도 접목할 수 있어요. 재봉 선생의 시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퐁퐁 내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보고 그 시를 보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이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재봉 선생님께서는 그림 가지고 시를 표현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우에는 시를 보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제목이 있어요. 그걸 바로 시의도라고 합니다. 시의 뜻을 나타낸 그림. 그래서 시의도라는 게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시킬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막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중과 지역사회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재봉 선생의 문학, 그 한시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그 강연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감상을 하시겠는데 지금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요? 예, 한갑득 산조를 들려드릴 거고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잦은모리로 되어 있으며 얼마나 남성적이고 얼마나 기백이 좋은지 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 저 밖에서도 저희 친정 얘기를 또 어머니 얘기를 많이 잘 안 하고 다녔는데 우리 조상열 회장님이 이런 좋은 프로를 만들어서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말 너무 어려운 자리고 제가 강의 밖에서도 많이 했지만 여기 지금 이 시간이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저의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뭐가 조금 잘못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같이 그냥 편안하게 저 말씀 드리랍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일생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토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경명 선생님의 그 문무에 관한 그러니까 의병 활동이라든지 또 시문 활동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많이 좀 알려져 있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의 어떤 사생활 이야기랄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 고대희 선생님께서 그 일단은 이렇게 지금 7대 손이시죠? 네, 17대입니다. 17대 손.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후손으로서 선현들의 정신을 이어 나오기가 굉장히 그 어깨에 무겁거든요. 부담이 있어요. 일거수일투족 쉽게 말하면 언행 하나하나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라서 그런 무게감에 대해서 부담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아들 딸 아들 구별 없이 이제 문중일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근간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또 어느 만큼 클 때도 항상 그 출가 예인이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막 그 종녀로서 어떤 뭐 부담감은 느끼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집안에 어떤 내려온 그런 거는 많이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함부로 밖에서도 제가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지금 이 순간까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이제 어머니 송설당 키 묘자 숙자 네.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사실은 저도 어렴풋이 알았지만은 최근에서 좀 이 송설당 김효숙 분이 쓰신 책을 제가 좀 읽어봤었어요. 이쪽 읽어봤었는데 뭐 이런 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굉장히 한학을 많이 공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신학문을 하지 못한 것이 좀 후회스럽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철저한 유교 집안의 그 교육을 받으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 호가 이제 송설당이고 행주기 씨 묘자 숙자로서 김효숙님은 고봉 기대승의 선생님의 이제 후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씨, 고씨, 박씨 하듯이 대단한 집안의끼리 서로 지금 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 어머님을 그 따님으로서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지금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3남매예요. 그런데 저희 3남매가 지금 몇 년 내에 내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효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못된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불효가 아니고 어머니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 계셨을 때 충분히 그 우리가 공감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시기는 96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장수하셨네요. 그랬죠. 그랬는데 저는 그냥 그 나이 오래 사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돌아가신 뒤에서 애달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뇌어서 생각해 보니까 저만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그 바쁜 시간 때문에 어머니한테 시간 할애를 많이 못 해드렸던 것이 아쉽고 지금은 막 어머니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에 메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어머니인 송설당 선생님께서 굉장히 일찍 결혼을 옛날에 그랬겠지만 일찍 결혼을 하셨고 또 그 아버지 되신 한 잠자가 항이십니다. 외자십니다. 외자를 쓰시더라고요. 고항. 네. 예, 그 이제 고항이라는 총각한테 시집을 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남편인 남군이 이제 학생이었어요. 예, 나이도 네. 어리고 그게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때 일본에서 구주대학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셔가지고 함께 많이 못하셨죠. 떨어져 지내다시피 하셨죠.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몇 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어머니가 2살 더 드셨어요. 예, 18살 때 결혼하시고 아버지는 16살 때 예. 결혼하시고. 지금의 그 서중 일고 전신인 서중일고라고 하잖아요. 그 서중 아마 3학년 때인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슬하에 자녀를 네. 3남매를 낳았다는 네. 얘기죠. 네네. 자녀 이야기 좀. 저희가 오빠가 위로 둘 있고 제가 근데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어머니는 얼마나 돌아가신 건 잊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언제 오시려나 문소리만 나면은 아버지 오신가 이렇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표현도 저희한테 우리 삼남매한테 저는요 이 순간까지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그만큼 저희한테 뭐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고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나무램도 별로 없으셨고 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냐 이런 말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1949년도에 4월 19일 4.19죠. 그때 행불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영영 돌아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얼굴을 모르고 뱃속에 있는 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교수님이 되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오빠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저희 큰 오빠는 종손의 삶을 그 성격이 조금 개파거셔서 아마 문중에서는 또 밖에서도 좀 뭐라 하실지 모르지만 그 장손으로서 그런 역할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조금 교육적으로는 좀 깨친 집안이었어요. 옛날 이 종갓집이어도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아들은 의사, 딸은 약사 그렇게만 생각하시 다른 길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저희 큰오빠는 그런 점에서 희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도 큰오빠도 일고 나오시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장손이라 해가지고 아버지 안 계시고 하니까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전대 법대를 보내셨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 큰오빠가 사는 것이 힘들어지시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너 큰오래비도 의대를 보낼 것인데 어째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못했다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냥 그런 그 속상한 일들이 많으셨거든요. 오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둘째 오빠는 그래서 그냥 전대 의대 나와갖고 의사하시고 저는 약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모대학 약대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재수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재수를 어디서 시킨지 모르시지? 예. 저를 재수를요 서울 종로학원을 보내셨어요. 그 시절에 서울 종로학원. 근데 누구 집에 제가 있었겠어요? 서울에 친척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정다원에 보낼 정도면 재력이 좀 있다거나 아니요, 재력이 없었어요. 교육열이 대단하셨던 교육열은요.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도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들 둘이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얘들을 둘을 교육시킬 때 공부해라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 너 공부 왜 안 하냐는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야 너는 어째서 과외를 안 시키냐. 다 논밭을 팔아서도 과외를 시킨다는데 돈으로 준 거 소용없어야 머리에 넣어줘야 된다.
너는 왜 과일을 안 시키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어머니가 서른 몇 살 때 34세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4살 때 나오셨어요. 34세 난군을 여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러면은 말씀이죠. 이남 일녀를 그 네. 이제 핏덩이 같은 유복력까지 해서 이남 일녀를 96세 사시면서 쭉 그러니까 이제 키웠는데 내가 보기에는 교육열이 대단하셨던 것 같고 대단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젊은 나이에 이제 홀로 되셔가지고 정말로 이 무거운 종가의 그 이거를 짊어지고 살림을 이끌고 또 그 기품을 잃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라는 이 책에다가 이렇게 다 꼼꼼히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대단한 이 책을 보면서 보통 분이 아니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조금 늦게 태어나셨으면 아마 좀 주셔봐. 늦게 태어나 왜 아까우세요? 저 주는데. 아니 근데 저 우리 거대 교수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앉은 자리도 못 가요. 저희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지금 이 책을 쓰셨는데 원래 원고는요 토시만 한글이에요. 전부 한문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형식은 할머니가 쓴 형식이 아니죠. 읽어보셨죠? 네. 근대의 작가가 쓴 것 같이 그 단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앞서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원고를 써갖고 저한테 주시면서 너 이거 읽을 수 있겠니? 하고 주셔요. 다 한자를 당신이 써놓고 나한테 원고를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다 너 작은 옳게는 다 읽더라. 저희 둘째 오빠 이제 부인 너는 이거 읽을 수 있냐? 그래서 엄마 나도 웬만한 거 읽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책을 내실 때는 그 한문을 많이 한글로 고치셔서 낸 거예요. 왜? 후세 사람이 못 본다고요. 너무 한문만 해놓으면 그랬는데 저희 지금 아들 둘째 아들 큰아들 이 책을 주면서 너 엄마 나 이거 못 읽었는데 우리 때 한문 안 배웠어 하고. 그럴만합니다. 예, 제가 그래요. 한문을 했는데 제가 읽을 때도 상당히 난해한 한자들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흠잡을 때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그 예. 이 한문 실력과 이렇게 문체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분이 아니셨구나. 그래서 그러한 교육열이 이 우리 고대희 교수님이나 이렇게 자식들한테 오지 않았는가 저는 네. 아주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부려했던 게 뭐냐면은 이 책을 만드실 때요 누가 도와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1%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 이거 내는데 교정 한 번도 우리 세 자식들이 봐준 적이 없고 글씨도 보통은 우리 어머님이 이게 60세부터 썼던 것을 80세에 발간을 했어요. 60세부터 글을 쓰셔가지고 그리고 출판 기념회는 아마 어르신들은 같이 그때 안 가셨을까요? 같이 가셨죠. 이제 성균관대학 유림회관에서 했어요.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60년 만에 많이 온 눈이에요. 그날이 출판 기념회. 그래갖고 저희들이 갔는데 저녁에 도착했어. 아침 오전에 가가지고 오후 뭐 몇 시에 갈 수가 없어. 눈이 어떻게 많이 와가지고. 근데 지금부터 2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예. 2000년도에 나왔고 고봉학술원에서 우리 계세훈 선생님이 그 뭐죠? 예, 그래서 예. 그 저희 내주신 어머니하고 것으로 이렇게 사촌지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셔요. 예, 예. 그래서 참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봤고 근데 지금 그 이 네. 형제간들 좀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큰 오빠는 지금 예, 저희 지금 이제 종손이시죠. 예. 이제 네. 큰 오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분의 함자가 이제 원, 원자 희자 예, 지금 여기 바로 우리 여기 오빠. 고원이가 오기 바로 그거죠 지금. 예, 오빠 이름이. 예. 그래서 이제 예. 오빠는 몇 년 전에 네, 돌아가셨고 네, 네. 또 그 둘째 오빠? 둘째 오빠는 네, 둘째 오빠는 지금 병원 개업하셔가지고 하시다가 근자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 문은 닫히시고 올 봄엔가 닫히셨습니다. 이제 개업은 포기하시고 지금 병원에 그냥 월급 받고 병원에 출근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행불이 안 되셨더라면은 3남매가 아니라 9남매도 나셨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시죠. 예. 나이가 그때 당시에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20 그러죠. 그쪽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세 사람들이 왜 3남매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만 해도 사실은 제가 오늘 이 토크쇼 온다해서 이제 우리 고대희 교수님의 어머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길에 제가 이제 어머니가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인사드리고 근데 제 어머니도 네. 이제 92이에요. 근데 아이고, 희한하게도 효도 하십시오. 효도 저희도 효도 칠남매인데 하십시오. 후회하니까. 칠남매인데 전도 좀 희한한 것이 네. 저희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제가 네. 국민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우리 어머니가 38이셨는데 칠남매를 키웠는데 근데 또 저희도 유복녀가 있어요. 막내 네, 그러시구나. 근데 일찍 죽었습니다만. 아이고 아까워.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 인연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네, 네. 달리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송설당 김효숙 여사님께서 그렇게 일찍이 이제 남편을 이제 행불 되시면서부터 이 무거운 종가를 이제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예, 경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 예. 왜냐면은 소득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 누가 10원도 갖다 준 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이제 땅이 좀 주변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직접 나가서 막 일구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이 기록에 보니까 근데 이제 집이 저 고은이 가옥 있잖아요. 그게 한 수십 년간 이제 공사를 이제 수리를 못 하는 거죠. 이 한옥이라는 것이 오래되면은 다 막 이게 무너지고 비도 새고 쥐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못 하고 그러는데 제일 힘든 것이 이 쥐가 막 들어와가지고 쥐하고 같이 잤다라는 기록이 막 나와요. 예, 저 어려서 맨 그 대청에 네. 막 그냥 철망으로 다 막은데 또 그걸 뚫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막 대청에 맨 쥐가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쥐하고 싸움이. 근데 개를 풀어놨을 텐데 그때는 내가 걔가 개띠인데 좀 일찍 좀 저기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일찍 알았어야 되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이런 집안에서 또 우리 교수님 같은 또 학자가 또 나오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재봉 선생님의 그런 문인적인 그 네. 기질을 이어받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참 네. 보기가 좋고 저도 네. 매우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실제로 이 이렇게 어머니 이제 이렇게 사시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쭉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네. 두 오빠들과 함께 굉장히 그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잖아요. 이야기도 안 해주니까 네. 행불이잖아요 이게. 그 돌아올 거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도대체? 근데 어머니 입장도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이고. 그러시죠.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들한테 그런 하소연이라든가 뭐 그렇게 당신이 힘들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저는 편하게 유복하게 어머니는 돈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전부 쌀을 팔고 해야 돈이 나오잖아요. 누가 금전적으로는 10원도 누가 주신 분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 때 내려왔다 이제 계약을 해서 올라가면은 돈을 등록금 내야지 기숙사비 내야지 제 용돈 가져가야지 돈을 많이 갖고 가야 돼요. 그때 보면은 그때 그 아래채가 창고였어요. 창고 바닥이 그냥 저기로 그 창고에다가 나락을 이렇게 훑어서 나락으로 가득 찬 거. 그러니까 그때 돈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나락으로 가득 채워놓고 또 노젓갈이라 해가지고 밖에다가 마당 한쪽에다 볏짚 그대로 다 해서 거기 못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저희를 가르치셨겠죠. 그럼 제가 올라가면은 그 나락을 다 이제 방앗간에서 뭐 지금 니아까라 하면은 일본 말이니까 손수레를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래요? 리어카가 영어자. 아이고 죄송해요. 하여튼 외국어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고 교수 뻘로 했네. 요새 국제화 시대니까. 아이고 그래갖고 그거를 그 방앗간에서 와서 가져가 가지고 방앗간에서 쌀을 찌어 가지고 양동시장으로 그 방앗간에서 갖다가 줘요. 그럼 그때는 대박으로 쌀을 팔고 사고 했어요. 지금은 키로로 하잖아요. 키로는 정확해. 5kg, 5kg 정확해요. 근데 대박으로 할 때는 이 깎는 거에 따라서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싹 깎아갖고 팔아갖고 그게 정이요 정. 아니요. 그때는 그분들은 왜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쌀을 팔아주시는 분들이 별도로 비용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제 이거는 몰라 확실히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을 때는 저기서는 넉넉하니 재서 주면 여기서는 싹 깎아서 팔아. 그러면 그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오후에 이제 가서 돈을 받아와. 장에 가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돈을 제가 한 번씩 방학 때 오면은 몽땅 갖고 가서 저는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주시니까 그게 막 그냥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어려서 제가 좀 속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또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막 그때 당시에 막 기타도 배우고 서울에서 막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옷도 좋은 거 비싼 거 입고 막 신발도 부자식 그러니까. 딸이셔. 아니 가난했죠 실은 가난했죠. 어머니는 피땀을 흘려서 아주 일념이 세 자식 잘 키우는 거. 이제 남편이 안 계시니까 정말 그거밖에 없으셨어요. 정말 저희들 세 삼남매한테 기울이셨고 그다음에 이제 집안으로 본다면은 그 많은 제사 어찌됐든 지금은 합동으로 이제 그냥 위 때 어르신 빼고는 합동으로도 지내고 좀 편하게 하죠. 그 당시는 제사 이야기를 물어봐야 돼. 아 제사. 그렇죠. 사실은 정가에서 제일 중요하신 것이 예. 이제 봉제사 접빙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제 제사를 받들어 하는가, 그다음에 찾아온 손님을 어떻게 그 접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걸 봉제사 접빙객이라고 하는데 정갓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봉제사예요. 그다음에 이 賓객 손님은 진짜로 뭐 수시로 그냥 손님이 들어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손님을 쫓지 않고 후하게 대접해야 그 집안의 인심이었고 당연히 해야 할 네, 사회적 네. 도리였어요 또. 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가난한 살림에 어떻게 제사를 모셨고 손님들이 뵀는가 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 제가 어렸을 때고 언제까지는 어머니가 뭐 막 제사 모신이라고 막 이렇게 진두지휘한 것만 해도 어려웠죠. 그러나 무엇을 막 그냥 주방에 가서 막 그렇게 한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호재분들도 계시고 또 제사 지낼 때 제 기억에는요. 맞을랑가 모르겠어요. 고씨분들이 인근 어디서 다 제사 이제 우리 할아버지 고경명 할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는 먼 데서도 다 오셔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사가 여름 제사라 밖에서 다 주무시고 엄청 많은 분 이제 어려서 아마 많은 분으로 기억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사를 12시 지내서 좀 지내실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까지 식사를 다 드시고 그러고 떠나셨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 준비는 또 마을에 있는 고시분들 다 어떤 분은 까지 한 다구리 해다 저희 마루에다 다 갖다 놔요. 오전에 보면은 가지뿐이 아니고 쌀을 갖다 놓으신 분들 제 기억입니다. 이제 이것은 저 어렸을 때 봤을 때 모든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것들을 바구리 고시성 가지신 분들이 갖다 놔. 그 저희 제사 제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나름대로 어머니 최선을 다해서 또 저희 큰 오빠가 그 당시에 뭐 양동 시장 가서 상어 꼭 그때는 상어를 제사에 올리대요 제상에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그렇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집은 어떤 집인가요? 지금 여기 집은요 저희가 지금 저기는 큰 집이에요. 고은이가 네, 고은이가 큰 집이고 여기는 작은 집 할머니가 혼자 사셨어요. 그럼 누구의 할머니라는 거죠? 저기는 큰 아들집, 여기는 작은 아들집. 쉽게 얘기하면은 누구의? 우리 할아버지 형제? 집이고 할아버지 형제. 아, 할아버지 형제. 저는 우리 고경명 할아버지의 덕을 지금 이 순간까지 보고 살아요. 굉장히 제가 할아버지 덕을 제일 많이 형제간들 중에서나 후손 중에 아마 제가 제일 덕을 많이 봐요. 기록에 보면은 이 송설당 우리 네. 김효숙님 여사님께서 예. 시어머님과의 그 이야기도 막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좀 한번 들어요. 예. 굉장히 지금- 사이가 아주 좋으셨다 그랬대. 고부가. 두 분이 서로 의지하고 사셨어요. 왜냐 어머니는 저기서 이제 저희는 어려서 다 강주로 나가버리니까 저 큰 집에 엄마가 혼자 사신 거예요. 그냥 그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메어지고 혼자 사셨어요. 예? 저희들은 그걸 일찍 돌아가셨죠 시어머님께서. 제가 재수할 때 돌아가셨으니까 6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1년 재수했거든요. 근데 6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계시는 동안에 할머니는 여기서 혼자 사시고 우리 어머니는 저기서 혼자 사시고 큰 집에서. 근데 요 사이에 오솔길이 있었어요. 대나무 밭이 딱 있어갖고 근데 저 바깥으로 대문으로 안 다니고
이 오솔길로 두 집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두 분이서 의지하고 사셨고 그때는 또 성냥으로 불을 뗄 때예요. 성냥. 네. 맨날 성냥이 떨어져. 할머니가 아야 그 성냥 주라고 올라오시고 우리 어머니 또 성냥 떨어지면 어머니고 또 내려와서 또 성냥 갖다 불 지필 때 성냥이 아주 귀한 시절이었어요 그때. 근데 의지하고 사셨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광주 가서 서울 가서 이렇게 살다 보는데 바로 이제 고부간에 이렇게 네. 그 그냥 자매처럼 네.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셨는데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 보니까 너무너무 또 힘든 그 삶을 사셨다고. 그랬죠. 혼자 그랬더라고요. 남으시니까 이제. 그러셨죠. 우리 저 할머니들 또 어르신들의 삶이 다 이렇게 고달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역경을 느껴내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또 역할을 해주신 우리 고대희 교수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혹시 그래도 정리 후회된 얘기라든지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예, 있다면 예.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후회되는 거는 어머니한테 따뜻하게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도 사드리고 좀 좋은 풍광도 모시고 다니면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못한 것이 지금은 아니고 왜냐하면 저 진짜로 제가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깥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핑계죠. 사실은 그런데 그 점이 내가 너무 지금 현재로는 제가 힘들어요. 그거를 내가 왜 어머니한테 일을 좀 적게 하고 어머니하고 이야기도 그다음에 돌아가실 무렵에 병원에 계셨는데 형식적으로 가서 뵈요 엄마를. 왜? 지금 빨리 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 출근 전에 가서 어머니하고 들여다보고 금방 가버려. 근데 엄마는 얼마나 딸을 기다렸을 거예요. 저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정 씨는 돌아가실 때까지 저보다 더 맑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 못 해드리고 못 모시고 다니고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한 것이 정말 지금은 애달고 계시면 너무 잘해드릴 것 같아요. 다 돌아가시면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그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조 회장님하고 이런 걸 생각할 때 내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저는 제가 개인 비용을 내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좀 풀어서 네. 이 사람들이 현세 한번 모르신 분들도 좀 알 수 있게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한번 재발간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 회장님한테만 이거 좀 어떻게 네, 그렇게 얘기했던가? 네. 어떻게 문중하고 정부하고 다 해서 저는 어머님에 대해서 지금 너무 그리워서 제가 제 개인 돈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좀 그런 거 우리 문중 어르신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 조 회장님한테도 네. 좀 힘써 주시면 한번 힘써서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네. 가난한 저 살림살이가 힘드셨는데 혼자 계시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제사하고 또 이렇게 손님 차례하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손님 뒷꼭지가 예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손님이 가버리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럴 만큼 손님 치르기가 옛날에는 힘들었겠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런 선현들 우리 재봉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집안을 선현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우리 고씨 집안의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후손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 또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더욱더 훌륭한 그런 인물로서 역사의 추앙을 또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무게감은 네. 다 지고 가야 할 일이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봉 선생님의 훌륭한 업적들을 쭉 기리고 있지만은 이런 책도 마찬가지인데 무청사면은 무재봉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청사 고용우가 이제 재봉의 막내 아들이었었는데 그 집안의 일사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 놓은 사람이 청사 고용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또 오늘날 사실 이 송설당 우리 고대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모든 걸 기록을 해놓으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기록의 중요성 이런 네.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전통 문화를 다시 그 개성하고 또 발전시켜 보는데 토대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뜻깊은 이런 행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고씨 집안의 어르신들 또 우리 시민들 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그 저희 할아버지의 이런 업적을 기리고 또 저희 어머님도 그 덕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내주신 우리 대동문화 조상열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감사합니다. 빌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혹시 없으시죠? 궁금한 것들.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